춥고 배고파요. 우리 금방 아빠 만나러 갈게요. 눈보라치는 산골 묘지에서 6살 쌍둥이가 흙무덤을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고사리 같은 손가락은 차가운 흙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발견한 건 구멍난 운동화의 깔깔이 하나가 전 재산인 거지 청년이었어요. 거지 청년은 말없이 유일한 외투를 벗어 아이들을 감싸 안았고 목숨 걸고 구해온 밥을 먹이며 쌍둥이를 키웠죠. 그런데 이 아이들, 보통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묘지에 버려진 이 쌍둥이가 12년 뒤 대한민국을 뒤흔들 천재로 자라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 계신 그곳에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삼촌, 잘못했어요. 밥 달라고 안 할게요. 까지 마요, 네. 6살 한소리가 검은 롱코트 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매달렸습니다. 2014년 겨울 청운산 공동묘지의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죠. 남자는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냈고 아이가 다시 매달리자 코트를 획 잡아 빼며 돌아섰습니다. 한소리가 눈밭에 나동그라졌어요. 그래도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으로 기어가 다시 코트 자락을 잡았지만 남자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죠. 옆에서 지켜보던 쌍둥이 오빠 한결이가 동생을 끌어안으며 세단을 향해 달렸지만 허벅지까지 쌓인 눈에 파묻혀 두어 발작 만에 고꾸라졌습니다. 검은 세단의 문이 닫히고 빨간 미등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갈 때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바람에 찢겨 어디론가 흩어졌죠. 묘지 한 구석, 비석도 잔디도 없이 대충 흙을 덮어놓은 무덤 하나가 눈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 흙더미 옆까지 기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차가운 흙을 꽉 움켜쥔 채 웅크리고 있었어요. 죽어서라도 이 흙더미 곁에 있고 싶다는 듯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흙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흙더미 위에 놓아둔 제사상이 눈에 파묻혀 있었는데 사과 하나와 꽁꽁 엄북어포가 전부였죠. 한소리의 입가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제사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손으로 더듬어 주어 입에 넣었던 흔적이었습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깊었으면 차가운 흙 속에서도 먹을 것을 찾았을까요? 그때 묘지 언덕 위에서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며 내려오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어요. 달수라는 이름의 38살 묘지거지였죠. 얇디얇은 군용 깔깔이 하나가 전 재산이었고 구멍난 운동화 사이로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집으려고 쪼그려 앉았다가 눈구덩이 속 아이들을 발견한 달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고급 패딩을 입은 아이 둘이 흙더미를 붙잡고 쓰러져 있었는데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코끝에 맺힌 콧물이 얼어붙어 반짝거렸습니다. 달수가 다급하게 흔들자 한결이가 번쩍 눈을 떴는데 아이의 눈에 안도가 아니라 공포가 번졌어요. 살려주세요. 안 먹을게요. 조용히 있을게요. 두 손을 비비며 더듬거리는 6살의 그 목소리에 달수의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대체 어떤 일을 겪었으면 아이가 사람을 보자마자 저런 말부터 할까요? 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일한 외투인 깔깔이를 벗어 아이들을 둘둘 감싸 안았고 거친 숨결과 체온만이 꽁꽁 언 아이들에게 스며들었죠. 그러고는 흙무덤을 향해 무릎을 꿇더니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쿵! 말 대신 간절한 눈빛으로 흙더미를 바라보았어요. 이 아이들을 데려가도 되겠느냐고 소리 없이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잦아들었는데
달수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였어요. 구멍난 런닝 셔츠 차림으로 한결이를 등에 업고 한 소리를 품에 안은 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눈이 허벅지까지 쌓인 비탈길에서 수십 번을 미끄러지고 굴렀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을 감싼 팔만은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한결이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고 품에 안긴 한소리의 몸은 축축한 인형처럼 늘어져 있었어요. 빨리 가야 했습니다. 첫 번째 민가의 대문을 두드리며 달수가 외쳤어요. 네, 애들이 얼어 죽어요. 따뜻한 물 좀. 집주인이 코를 틀어막으며 재수없게 눈 오는 날부터 거지가 꼬인다고 소금을 뿌렸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두 번째 집 마당에서는 사냥개가 쇠사슬을 끊을 듯 지저대며 달려왔는데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흘러왔어요. 한소리의 코가 벌름거렸고 달수의 품에서 고개를 빼내 냄새가 나는 쪽을 향해 고사리 같은 손을 뻗었습니다. 밥! 기어가듯 몸을 내밀려는 아이를 달수가 재빨리 끌어안으며 자기 몸으로 사냥개를 막아섰죠. 개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지만 달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놀랄까봐 얼굴만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집주인이 꺼져 라며 빗자루를 휘둘렀고 달수는 아이들을 안은 채 골목 밖으로 내몰렸어요. 세 번째 민가에서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왔을 때 달수는 대문 밖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찌우며 처절하게 매달렸어요. 안에서 남편이 미친놈이다. 경찰 불러. 라고 소리쳤지만 바로 그때 달수의 품속에서 한 소리가 고사리 같은 손을 허공으로 내밀었죠. 엄마 배고파? 밥 한 번만. 대문 틈으로 그 작은 손을 본 아주머니의 얼굴이 일순 굳었습니다. 남편을 밀어내고 나온 아주머니가 식은 밥덩어리와 뜨거운 숭늉을 비닐봉지에 담아 내밀었고 달수는 봉지를 받아들고 무릎이 닳도록 절을 했어요. 아주머니가 어유됐어. 어서 가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달수는 한 번 더 이마를 조아린 뒤에야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숭늉이 식을세라 봉지를 가슴 깊숙이 심장이 뛰는 곳에 꼭 껴안고 달수는 다시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묘지 아래쪽 산기슭에 있는 움막까지 절뚝거리는 발걸음이 오히려 빨라졌는데 심장 위에서 숭늉 봉지가 점점 미지근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비닐과 판자로 기운 묘지기 움막 안에서 달수가 밥알을 자기 입으로 꼭꼭 씹어 으깬 뒤 아이들 입에 넣어주었는데 아이들은 그 와중에도 서로에게 밥을 밀어주며 양보했어요. 오빠가 동생 입에 밥을 넣어주면 동생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오빠 입으로 밀어내는 모습에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챙기는 아이들을 눈보라 속에 내다버린 놈이 있다니 달수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따뜻한 숭늉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아이들이 기침을 쏟아내며 기운을 차렸고 경계심의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죠. 달수가 퉁퉁 부은 눈으로 빙긋 웃어 보였어요. 먹어. 이제 아빠같이 지켜줄게. 더듬거리는 그 한마디에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고 허겁지겁 밥을 삼키는 작은 손을 달수의 거칠고 갈라진 손이 감싸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전해지자 팽팽하던 아이들의 어깨가 축 늘어지며 눈물이 볼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달수는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거친 손바닥으로 등을 토닥여 주었고 자신은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추위 속에서도 아이들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살아있구나 하는 안도가 올라올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세 사람의 숨소리가 하나로 포개지고 있었고 움막 바로 뒤편에서는 이름 모를 흙무덤 하나가 소복이 쌓이는 눈을 말없이 막고 있었죠. 그 흙무덤이 누구의 것인지
이 밤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흙무덤 위로 내려앉는 눈송이만이 유난히 천천히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12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유리창에 번쩍이는 동안에도 청운산 자락의 판자촌은 여전히 세상에서 잊혀진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새벽 4시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낡은 리어카가 삐걱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사람은 허리가 활처럼 굽고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50살의 달수였어요. 12년 전 그 눈보라 속에서 아이들을 업고 내려오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세월의 무게가 뼈마디마다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달수는 새벽마다 이 리어카를 끌고 나갔어요. 폐지 한 묶음이 200원, 하루 종일 끌어야 3,000원이 될까 말까였지만 아이들 끼니를 위해 하루도 쉰 적이 없었죠. 시장 골목 떡집 앞에서 달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주인아 주머니가 어젯밤 팔다 남은 떡을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으려 하고 있었죠. 달수가 다급하게 다가가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주인이 코를 찌푸리며 달수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아우 냄새나. 거지 근성은 못 버리나 봐. 이거 먹고 배탈 나도 나 몰라. 떡 봉지가 바닥에 툭 던져졌습니다. 봉지가 터지며 떡 몇 개가 흙바닥을 굴렀어요. 달수는 아무 말 없이 떡을 주워 옷소매로 정성스럽게 닦은 뒤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는데 그 표정에는 모욕감이 아니라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는 기쁨만 가득했어요. 움막으로 돌아가는 길, 달수는 언제나 그랬듯 움막 뒤편의 흙무덤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비석 하나 없는 무덤이었지만 잡초 한 포기 없이 정갈하게 다듬어져 있었죠. 달수가 무덤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이며 입술을 달싹였어요. 12년 전 눈보라 치던 밤, 이 무덤 앞에서 제사밥을 얻어 아이들을 살렸으니까요. 이름도 모르는 분이지만 달수와 아이들에게 이 흙무덤은 은인의 자리였습니다. 아이들도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이 무덤에 인사를 했고 비가 오면 비닐을 덮어주었으며 봄이면 잡초를 뽑아 깨끗하게 정돈해 주었죠. 무덤에 묻힌 분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새 식구에게 이 무덤은 밥상 앞에 항상 비워두는 한자리 같은 것이었어요. 쓰러져가는 판잣집이었지만 지붕 위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하나 올라가 있었어요. 버려진 캠핑카에서 뜯어낸 태양광 패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한결이가 13살 때 폐차장을 뒤져 직접 설치한 것이었는데 그날 이후 움막에 전기가 들어왔고 새 식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더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태양광 전력으로 LED 전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고물상에서 주워온 깨진 노트북 액정 세대와 폐스마트폰 기판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18살이 된 한결이가 그 앞에 앉아 주식 차트와 뉴스 속보를 동시에 분석하고 있었죠. 고물 부품들로 조립한 자작 컴퓨터였는데 화면 위를 스치는 한결의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한결이가 컴퓨터에 빠지게 된 건 10살 때 쓰레기장에서 주운 반파된 노트북 한 대가 시작이었어요. 부품을 하나하나 고쳐가며 독학으로 코딩을 배웠고 15살에는 해외 해킹 대회에서 익명으로 참가해 입상할 정도로 실력이 올라 있었죠. 움막 반대쪽 구석에서는 한 소리가 절구를 찍고 있었어요. 말린 약초와 쑥을 빻아 달수의 관절약을 만드는 중이었죠. 벽에는 인체 혈자리 그림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그 옆으로 산에서 캐온 약초 다발이 가지런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6살 때 흙 묻은 북어 껍질을 씹던 아이가
이제는 약초의 독성과 효능을 줄줄 외우는 18살 처녀가 되어 있었어요. 한솔이가 약초를 배우게 된 건 순전히 달수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의 절뚝거리는 다리와 부어오른 관절이 마음에 걸렸던 한솔이는 산에서 캔 약초로 아빠의 통증을 줄여보겠다고 독학을 시작했고 12살부터 벌써 침 놓는 법까지 스스로 터득했죠. 달수가 문을 열자 한솔이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달수의 퉁퉁 부은 발목을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능숙하게 혈자리를 눌렀죠. 달수가 의어하는 시원한 신음을 흘리며 표정이 풀어졌고 한솔이는 그 모습을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한결이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을 뻗어 달수의 리어카 손잡이에 걸린 장갑을 벗겨주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 할 일을 아는 아이들이었죠. 달수가 품속 깊은 곳에서 아까 얻어온 떡을 꺼냈어요. 빙긋 웃으며 아이들 앞에 내밀고 손짓으로 먹으라고 했죠. 한결이가 떡을 집어드는 순간 코끝에 쉰내가 스쳤습니다. 찰나의 망설임이었어요. 하지만 한결이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꿀떡이네.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맛있다는 듯 연거푸 고개를 끄덕였죠. 한솔이도 오빠의 눈짓을 알아채고 떡을 집어들었어요. 아빠가 가져온 건 다 맛있어. 씹는 내내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고개를 숙여 감추었습니다. 12년 전 눈보라 속에서 밤냄새에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던 그 배고픔을 아이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달수가 자기 몸을 던져 아이들을 살렸고 12년이 지난 지금도 아빠는 쉰 떡이라도 구해오려고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달수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만 바라보며 자신은 물만 들이켰습니다. 한결이가 힐끗 쳐다보자 달수는 자기 배를 팡팡 두드리며 웃어 보였어요. 이미 배부르게 먹고 왔다는 몸짓이었죠. 하지만 아침부터 아무것도 입에 넣지 않았다는 건 달수의 움푹 꺼진 관자놀이와 핏기 없는 입술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서툰 거짓말을 알면서도 모른 척 떡을 씹었고 달수는 아이들의 거짓 미소를 알면서도 모른 척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서로를 속이고 있었지만 그 거짓말들이 이 움막 안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었어요. 어쩌면 이 가족은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달수는 배가 고파도 배부른 척, 아이들은 떡이 쉬어도 맛있는 척. 서로의 거짓말을 뻔히 알면서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게 이 세 식구의 사랑법이었죠. 식사가 끝나자 한결이가 고장난 선풍기를 개조해서 만든 냉풍기를 달수 쪽으로 틀어주었습니다. 아빠, 모터 새로 감았어. 시원하지? 달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바람을 쐬자 한결이가 뿌듯하게 웃었죠. 한솔이는 아까 빻아둔 약초 반죽을 달수의 무릎에 올려놓고 꼼꼼하게 펴발랐어요. 달수가 시원한 듯 눈을 감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한 손씩 쓸어내렸고 거칠고 갈라진 손바닥이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스칠 때마다 아이들의 어깨가 아빠 쪽으로 살짝 기울었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밤이 깊어지자 좁은 방에 세 식구가 옹기종기 누웠어요. 한결이가 왼쪽, 한솔이가 오른쪽, 달수가 가운데였죠. 천장 판자 틈으로 별빛이 한 줄기 새어 들어왔고 달수는 양팔을 벌려 아이들의 머리를 자기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한솔이가 먼저 잠들었고 한결이는 달수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눈을 감았어요. 달수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양 어깨에 기댄 아이들의 체온이 전해질 때마다 12년 전 눈보라 속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아이들의 차가운 몸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수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 두 팔로 아이들을 감싸 안는 것뿐이었습니다. 움막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렸고 판자 사이로 스며드는 여름바람이 세 사람의 이마 위를 부드럽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가난은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지만 이 좁은 움막 안에서만큼은 세상 어떤 펜트하우스보다 따뜻한 밤이었어요. 내일도 달수는 새벽에 리어카를 끌고 나갈 것이고 한결이는 고물 컴퓨터 앞에 앉을 것이며 한솔이는 약초를 빻을 것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였지만 세 식구는 그 똑같음이 영원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깨지기까지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청운산 아래 좁은 골목으로 검은 세단 수십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두 차량의 번호판에는 태양그룹이라는 글자가 금빛으로 새겨져 있었죠. 검은 세단 수십 대가 좁은 골목을 점령하듯 줄지어 섰고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빨래줄에 걸린 속옷까지 회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자 길가의 떠돌이 고양이들이 화들짝 놀라 담장 밑으로 숨었어요. 재개발 시찰이라는 이름으로 태양그룹 부회장 최태호가 청운산 달동네에 발을 들인 거였죠. 달동네 주민들은 대문 뒤에 숨어 커튼 틈으로 검은 차들을 훔쳐보았고 누구도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이 동네에서 검은 세단이 몰려오면 좋은 일은 없다는 걸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필 그 시각 달수가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비탈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갑자기 검은 벽처럼 차들이 길을 가로막고 나타났고 달수가 놀라 핸들을 꺾는 바람에 리어카가 확 기울며 폐지가 쏟아졌어요. 종이 뭉치가 선두 차량에 번쩍이는 범퍼를 스치고 지나갔죠. 차 문이 벌컥 열리며 덩치 큰 수행비서 둘이 내렸습니다. 이거지가 미쳤나? 이게 얼마짜리 차인데? 한 명이 달수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고 다른 한 명이 리어카를 발로 걷어찼어요. 하루 종일 모은 폐지가 바람에 흩날려 수채구멍으로 빨려 들어갔지만 달수는 폐지 걱정보다 얼른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이마를 찌우며 두 손을 비볐죠. 그때 뒷좌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어요. 최태호가 선글라스 너머로 달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0대 중반, 회색 캐시미어 코트에 금태 시계가 번쩍이는 손이 창틀에 걸쳐져 있었죠. 12년 전 눈보라 속에서 아이들을 흙더미 위에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이 지금 바닥에 엎드린 달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이 순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뭐야, 이 냄새는. 최태호가 코를 찌푸리며 달수의 얼굴을 잠깐 들여다보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고개를 한쪽으로 갸웃거렸지만 이내 흥미를 잃은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냄새나니까 치워. 비서실장이 달수의 뺨을 후려쳤고 구둣발이 달수의 정강이를 걷어찼어요. 달수가 옆으로 쓰러졌지만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았고 수행원들은 달수를 밟을까봐 피해 다니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달수는 비명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12년 전 눈보라 속에서 아이들을 업고 내려올 때도 그랬죠.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 고통에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바로 그 골목 모퉁이에서 교복을 입은 쌍둥이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한결이가 주먹에 몽키 스패너를 꽉 쥔 채 뛰쳐나가려는 순간 한솔이의 손이 오빠의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한솔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최태호의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 흘러나왔을 때 한솔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12해 전에 그 밤이 귀를 타고 밀려 들어왔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아이들을 흙더미 위에 내려놓고 돌아서며 내뱉던 그 차가운 목소리, 억양도 끝을 올리는 말투도 코웃음 치는 버릇까지 똑같았어요. 특히 혀를 차며 쯧소리를 내는 습관은 6살짜리 아이의 귓전에 모처럼 박혀 12년 동안 악몽 속에서 되풀이되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6살 한소리가 롱코트 자락을 잡고 매달렸을 때 그 자락을 뿌리치던 손이 지금 저 창문 밖으로 나와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한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 사람이야. 우리 버린 사람. 삼촌. 한결이의 눈이 가늘어지며 몽키 스패너를 쥔 손의 핏줄이 불끈 솟았습니다. 아빠의 뺨을 때린 그 손, 아빠의 정강이를 찬 그 구두. 지금 당장 달려가서 아빠를 때린 놈들을 쳐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한소리가 오빠의 팔을 더 세게 잡아 끌었어요. 참아. 지금 나가면 아빠가 더 곤란해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증거부터 잡아야 해. 한결이가 이를 악물고 주머니에서 작은 물체를 꺼냈어요. 파리 한 마리 크기의 초소형 드론이었습니다. 고물상에서 주운 카메라 렌즈와 초소형 모터, 그리고 페휴대폰에서 뽑아낸 마이크로 직접 조립한 것이었죠. 손가락으로 스위치를 튕기자 드론이 거의 소리 없이 이륙하여 최태호의 열린 차 창문 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시트 아래쪽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한결이가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자 초록색 신호등이 켜졌어요. 접속 완료. 한결이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차량 행렬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달수는 흩어진 폐지를 주우려다 포기한 채 리어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사이 드론의 마이크가 차 안의 대화를 고스란히 잡아내고 있었어요. 최태호가 옆자리의 김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그 묘지 맞지?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목소리가 눈에 띄게 작아져 있었어요. 네. 형님 내외분 계신 곳 바로 위였습니다. 그날 폭설이 내려서 절대 살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김 실장의 손이 무릎 위에서 깍지를 꼈다 풀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최태호가 창밖으로 청운산 묘지를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래. 그 추위에 꽁꽁 얼었겠지. 쥐새끼들 죽이기 딱 좋은 날씨였어. 그 말투에는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마치 지난주 날씨를 떠올리듯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하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움막안 모니터 앞에서 이 녹음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던 한소리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헤드폰을 낀 양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번졌지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우리 부모님을 일부러 죽인 거야. 한소리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손으로 닦지 않았어요. 닦을 여유 따위는 없었거든요. 한결이가 옆에서 같은 녹음을 듣고 있었는데 모니터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쳐다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해가 기울 무렵 달수가 돌아왔습니다. 한쪽 뺨이 퉁퉁 부어 있었고 정강이를 절뚝거렸지만 문을 열며 아이들을 보자마자 멋쩍게 웃었어요. 리어카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모은 폐지를 전부 잃어버린 거였죠. 그런데도 달수는 빈 리어카를 대문 밖에 세워두며 아무렇지 않은 듯 휘파람을 불었어요.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부은 뺨을 손으로 슬쩍 가리며 고개를 돌렸죠. 아이들 걱정시키느니 차라리 맞은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요.
한소리가 말없이 다가가 약상자를 열었습니다. 달수의 턱을 살짝 돌려 부은 뺨이 보이게 한 뒤 약초 연고를 조심스럽게 발랐어요. 손끝이 달수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한소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달수는 그걸 눈치채지 못한 채 한소리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아빠를 때린 건 저 검은 세단에서 내린 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단의 주인은 12년 전 자기들을 묘지에 버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소리는 연고를 바르는 내내 이를 꽉 깨물고 있었어요. 한결이는 모니터 앞에 앉아 녹음 파일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어요. 형님 내외분 계신 곳 바로 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아직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무덤이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건가? 한결이가 녹음 속 김 실장의 말을 자동 분석 프로그램에 돌렸고 키워드를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한결이가 주먹을 꽉 쥐며 모니터를 노려보았죠. 반드시 찾아내겠어. 그게 어디든. 한소리가 달수의 뺨에 거즈를 붙이고 일어서며 한결이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한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말 한마디 없이도 같은 결심을 하고 있었죠. 이 멍자국 반드시 갚아줄 거야. 달수가 잠든 뒤 한결이가 조용히 모니터 앞에 앉아 녹음 파일에서 핵심 문장을 추출했어요. 형님 내외분 계신 곳. 무연고 묘지 127번. 아직은 퍼즐 조각에 불과했지만 한결이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마리를 끝까지 풀면 12년 전 그 밤의 진실이 나올 거라고요. 움막 뒤편에서는 이름 모를 흙무덤이 저녁 노을을 받아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 끝이 마치 새 식구를 향해 팔을 뻗는 것처럼 움막 문턱까지 닿아 있었어요. 달수가 잠든 뒤 움막 안에는 모니터의 푸른 불빛만 남았습니다. 한결이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3단에서 추출한 키워드들, 태양그룹, 형님 내외, 무연고 묘지 127번. 이 조각들을 하나로 꿰맞추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죠. 한결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한소리는 오빠 옆에 쪼그려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태양그룹 부회장 최태호를 입력하자 연관 검색어가 줄줄이 떴어요. 한결이의 손가락이 멈춘 건 12년 전 비극이라는 단어 위였습니다. 클릭하자 오래된 뉴스 기사가 화면을 채웠죠. 태양그룹 후계자 부부, 폭설 속 교통사고로 사망. 유족 빈소만 마련, 시신 미수습. 기사에 실린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남자 쪽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한결이가 무의식적으로 자기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마선, 눈매, 특히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각도까지. 한소리가 오빠의 옆 얼굴과 사진 속 남자를 번갈아 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기사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는 발견되지 않았고 시신은 폭설로 인해 수습이 불가능했다는 경찰 발표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한결이의 관심을 끈 건 기사 하단의 댓글 하나였어요. 익명의 누군가가 당시 장례식장 사진을 올렸는데 빈소에 놓인 영정사진 옆으로 최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태호의 한 발짝 뒤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중년 남자. 3단에서 도청한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 김 실장이었죠. 한결이가 김 실장의 얼굴을 캡처해서 이미지 검색을 돌렸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30초. 화면에 청운산 공동묘지 관리대장 디지털 사본이 떴습니다. 무연고 묘지 127번, 2014년 12월 매장. 신원 미상. 매장 신고자란에 김 실장의 이름이 찍혀 있었죠. 한결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127번. 녹음 속 김 실장이 말했던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오빠, 127번 묘지가 어디야? 한솔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결이가 묘지 배치도를 불러왔습니다. 화면에 청운산 공동묘지 전체 지도가 펼쳐졌고 127번을 표시하는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한결이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빨간 점이 찍힌 위치, 움막 바로 뒤편이었어요. 설마, 한결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솔이도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둘 다 말을 잃은 채 움막 뒷문을 열고 뛰어나갔죠. 달빛 아래 12년 동안 정성껏 돌봐온 그 흙무덤이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잡초 한 포기 없이 깨끗한 흙, 아침마다 인사하고 비 오면 비닐을 덮어주고 봄이면 들꽃을 놓아두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한결이가 휴대폰 화면의 빨간 점과 눈앞의 흙무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좌표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솔이의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흙 위에 두 손을 짚으며 주저앉았고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지만 목에서 바람 새는 소리만 흘러나왔죠. 엄마, 아빠. 한솔이가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12년 전 6살 때 이 흙을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던 그때와 똑같은 자세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차가운 흙을 꽉 쥐고 죽어도 여기 있겠다고 버텼던 건 6살짜리 아이의 본능이 엄마 아빠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거였다는 거요. 엄마 아빠 우리였어. 매일 아침 인사한 게 우리였어. 한솔이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통곡이 터졌어요. 한결이는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꺾이지 않았어요. 대신 주먹을 꽉 쥔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죠. 이를 악물어 턱 근육이 불룩 솟아올랐고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한결이가 이 사이로 말을 짜냈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 가슴 위를 밟고 다녔어. 위에서 밥 먹고 위에서 잠자고 위에서 웃고 떠들었어. 한결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결국 울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 아빠인 줄도 모르고. 18살 청년이 6살 아이처럼 흙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인기척에 잠을 깬 달수가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무덤 앞에 엎드려 우는 모습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어요. 한솔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이 무덤이요. 우리 진짜 엄마 아빠예요. 12년 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달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두 무릎이 뚝 꺾이며 흙 위에 주저앉았고 거칠고 갈라진 두 손으로 흙무덤을 어루만졌습니다. 12년 전 이 무덤 앞에서 제사밥을 집어 아이들을 살렸던 그 손이었죠. 그때 이것이 아이들의 부모님 무덤인 줄 알았다면 밥을 집어갈 수 있었을까요? 달수의 입에서 소리 없는 울음이 터졌고 흙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쿵, 쿵, 쿵. 세 번째 이마를 찧을 때 흙이 이마에 묻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제사밥을 훔쳐먹인 죄책감과 그 밥 덕분에 아이들이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가 뒤엉켜 달수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음이 잦아든 뒤 한결이가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손가락은 정확했어요. 3단에서 드론이 수거해온 최태호의 머리카락을 꺼내 한솔이에게 건넸고 한솔이가 직접 만든 유전자 검사 키트에 투입했죠. 30분 뒤 모니터에 결과가 떴습니다. 유전자 일치 99.9%, 친족관계 성립. 쌍둥이는 최태호와 피가 이어진 사이였어요. 최태호의 친형, 태양그룹의 원래 후계자가 바로 쌍둥이의 아버지였던 거죠.
한결이가 최태호의 개인 클라우드 해킹에 들어갔습니다. 방화벽이 6겹이었지만 한결이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3시 마지막 방화벽이 뚫렸고 비밀 폴더 안에서 12년 전 사고 당시 블랙박스 녹음 파일이 나왔죠. 한결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젊은 최태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형님, 형수님, 외로우실까봐 애들도 보냅니다. 웃음 섞인 목소리였죠. 마치 선물을 보내듯 6살 아이들을 눈보라 속에 던지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한소리가 헤드폰을 벗어 던지며 입을 틀어막았고 한결이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얼어붙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죽이고 6살 아이들까지 얼어 죽게 내버려 둔 것이었어요. 그 순간 한결이의 모니터 한쪽 구석에서 경고등이 깜빡였어요. 역추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청운산 빈민가 쪽 IP입니다. 최태호 측 보안팀이 한결이의 위치를 잡아낸 거죠. 한결이가 재빨리 접속을 끊고 흔적을 지웠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었어요. 같은 시각 태양그룹 부회장 집무실에서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부회장님, 해킹한 곳이 청운산 운막이고요. 그 운막에 사는 쌍둥이들이 돌아가신 형님 어릴 때 사진이랑 판박이입니다. 최태호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어요. 금태 시계를 낀 손이 책상을 움켜쥐었고 손등의 핏줄이 뱀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그 쥐새끼들이 살아있다고? 목소리가 낮아질수록 살기가 짙어졌어요. 당장 처리해. 이번엔 실수하지 마. 움막으로 돌아온 한결이가 밤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태양그룹 메인 서버를 마비시킬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짜는 중이었죠. 한소리는 새벽 안개를 뚫고 묘지 뒤편 산비탈로 올라가 약초를 캤어요. 스치기만 해도 화끈거리는 독초를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뿌리째 뽑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달수가 들어왔어요. 말없이 식은 군고구마를 아이들 손에 하나씩 쥐어주고는 부은 눈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 한결이의 뺨을 한 번, 한소리의 뺨을 한 번 어루만졌어요. 그 손길에 담긴 말을 아이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결이가 고물 개조 CCTV 화면을 확인하다 손을 멈췄어요. 움막 주변 나무 그림자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뭔가 길쭉한 것을 들고 있었어요. 한결이가 달수의 낡은 운동화를 방 안으로 들여놓으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밤은 신발 신고 자요.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올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이상한 냄새를 맡은 건 한결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 눈을 붙이고 있던 한결이가 코를 찡긋거리며 눈을 떴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캐한 이 냄새는 분명 휘발유였죠. 첨벙첨벙. 움막 바깥벽을 타고 액체가 흐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한결이가 벌떡 일어나 한소리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한소라, 일어나. 불이야. 속삭이는 목소리였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죠.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밖에서 라이터가 날아들었고 움막을 감싼 휘발유에 불이 붙는 순간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낡은 판자벽이 통째로 불덩어리가 되었어요. 비닐 지붕이 녹아내리며 시뻘건 방울들이 빗줄기처럼 쏟아졌고 태양광 패널이 깨지는 소리가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한결이가 12년 동안 부품을 하나하나 모아 조립한 자작 컴퓨터가 불길에 휘감겨 녹아내리고 있었고 한소리의 약초 다발이 타면서 매운 연기를 뿜어냈어요. 한결이가 한소리를 끌어안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검은 연기가 천장에서부터 방을 채워 내려왔고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열기가 순식간에 피부를 달구었고 숨을 쉬려 해도 뜨거운 공기가 목을 태우는 것 같았어요. 인기척에 먼저 깨어난 건 달수였어요. 불길이 번지기 시작한 순간 이미 몸을 일으킨 달수가 양동이에 남은 물을 이불에 쏟아부은 뒤 아이들 머리 위로 덮어 씌웠습니다. 달수의 손이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불이 다 젖기도 전에 불길은 이미 입구를 삼켜버렸어요. 유일한 탈출구가 붉은 벽으로 변해버린 거였죠. 한결이가 젖은 이불 사이로 고개를 돌렸을 때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은 불길뿐이 아니었습니다. 불에 타다만 대들보가 비스듬히 쓰러지며 출입구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었어요. 어른 허벅지만 한 굵기의 나무 기둥이 시뻘겋게 타오르면서 길을 가로막고 있었죠. 저걸 치우지 않으면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달수가 대들보 앞에 섰어요. 잠깐 멈칫했습니다. 불타는 나무를 맨손으로 잡아야 한다는 건 살점이 익어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12년 전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죠. 사냥개가 달려들 때 다리를 내어준 것도, 눈보라 속에서 깔깔이를 벗어준 것도, 달수는 언제나 자기 몸이 부서지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달수의 머뭇거림은 찰나에 불과했어요. 뒤에서 한 소리가 연기에 기침을 쏟아내는 소리가 들렸고 달수의 두 손이 시뻘건 대들보를 움켜쥐었습니다. 지글, 살이 타는 소리가 연기 사이로 퍼졌어요. 달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를 악물어 턱이 부러질 것처럼 뒤틀렸고 목 양쪽에 핏줄이 밧줄처럼 붉어져 나왔죠. 손바닥에서 살이 타들어가는데도 달수는 놓지 않았어요. 무릎이 꺾이려 할 때마다 아이들의 기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고 그때마다 무릎을 다시 펴며 버텼습니다. 으아! 짐승 같은 비명이 터졌어요. 그 소리는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처절한 의지의 포효였습니다. 대들보가 조금씩 들려 올라갔어요. 달수의 두 팔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무릎 위로 들어올리고 어깨 위로 다시 머리 위로 손바닥에서 살이 타는 냄새가 연기에 섞여 퍼졌지만 달수의 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0살 허리가 굽고 다리를 절던 사람의 몸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힘이었어요.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근육 대신 팔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결이와 한소리가 달려와 달수의 등을 밀려 했지만 달수가 등으로 아이들을 거칠게 밀쳐냈어요. 아빠 두고 못 가. 한결이가 울부짖으며 버텼지만 그 순간 달수가 돌아보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었어요. 눈알이 핏줄로 시뻘개졌고 이가 드러나도록 입술을 말아 올린 채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죠. 아이들을 향해 빈 것인지 깡패들을 향해 빈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포효의 쌍둥이의 발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달수가 대들보를 어깨로 떠받치며 생긴 좁은 틈으로 한결이의 등을 거칠게 밀었어요. 한결이가 비틀거리며 빠져나갔고 뒤이어 한소리의 허리를 두 손으로 잡아 밖으로 집어던지듯 밀어냈습니다. 한소리가 흙바닥에 나동그라지며 뒤를 돌아본 순간 달수의 얼굴이 보였어요. 타오르는 불길 사이로 달수가 빙긋 웃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다 됐다는 듯이. 그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지붕이 무너져 내렸어요. 콰르르, 나무와 함석과 비닐이 뒤엉키며 달수의 몸 위로 쏟아져 내렸고 불길이 자네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아빠. 한소리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어요. 한소리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한결이가 허리를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나 봐. 아빠가 안에 있어. 한소리가 발버둥 쳤지만 한결이는 놓지 않았어요. 오빠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동생을 붙들었죠. 하지만 울 틈도 없었습니다. 불타는 움막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산에 10명이 서 있었거든요.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강목. 저마다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반원을 그리며 쌍둥이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선두에 선 사내가 양옆의 불빛에 비릿하게 얼굴이 물들며 희죽 웃었습니다. 목에 용 문신이 새겨진 사내였어요. 어라, 쥐새끼들은 살았네? 뒤에서 누군가가 킬킬거렸죠. 불타 죽는 게 편했을 텐데. 한결이가 한 소리를 등 뒤로 밀어넣으며 주먹을 쥐었지만 10명을 맨손으로 상대할 수는 없었어요. 사내들이 한 발짝씩 조여왔고 방망이가 어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너진 움막의 잔에 더미가 들썩였어요. 처음에는 바람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잔해가 다시 한번 크게 솟구치더니 불타는 판자 사이로 검게 그을린 팔 하나가 삐져나왔죠. 손가락이 흙을 움켜쥐며 몸을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깡패들의 웃음이 뚝 멈췄어요. 시뻘건 숫덩이 속에서 사람이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달수였어요. 등에 붙은 불꽃을 끌 생각도 못한 채 팔꿈치로 땅을 짚고 한 뼘씩 앞으로 기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그슬려 곱슬곱슬 타들어갔고 군데군데 수포가 올라와 번들거렸지만 달수의 눈만은 죽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두 눈이 번쩍 빛났는데 그건 사람의 눈이라기보다 새끼를 빼앗기려는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뭐야 저거. 깡패 하나가 한 발짝 뒷걸음질 쳤어요. 타다 남은 불길 사이로 기어나오는 달수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으니까요. 달수가 가장 가까이 있는 깡패의 발목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화상으로 살점이 벗겨진 손이었지만 쇠집게처럼 단단했어요. 깡패가 나왔나 하며 발버둥을 쳤지만 달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깡패가 달려와 달수의 등을 걷어찼어요. 달수의 몸이 옆으로 꺾였지만 다시 기어갔습니다. 또 밟혔고 또 기어갔어요. 세 번째 발길에 갈비뼈 쪽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지만 달수는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깨문 채 끊임없이 앞으로 기어갈 뿐이었죠. 그저 아이들과 깡패들 사이에 자신의 몸을 벽처럼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한결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가 또 그러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눈보라 속에서 사냥개에게 다리를 내어주던 그때처럼 아빠는 또 자기 몸을 방패로 내놓고 있었어요. 달수가 흙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린 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손으로 밀치는 신용을 했어요. 가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달수의 눈은 오직 한 가지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아남아라. 아빠는 괜찮으니까. 한결이가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무너지면 아빠의 희생이 헛되는 거였죠.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며 한 소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깡패들의 시선이 달수에게 쏠린 그 찰나 쌍둥이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어요. 등 뒤에서 달수의 거친 숨소리가 멀어졌고 깡패들의 욕설이 바람에 실려왔지만 쌍둥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수의 그 눈빛이 발걸음을 멈추게 놔두지 않았으니까요. 달려가면서 한 소리의 뺨 위로 눈물이 바람에 날렸고 한결이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움켜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거야, 아빠. 이번에는 우리가 아빠를 구할 차례니까요. 쌍둥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건 30초도 되지 않았어요. 깡패들이 달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쌍둥이를 쫓으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삐잇! 한결이가 두 손가락을 입에 물고 불어낸 소리였죠. 깡패들이 뭐야? 하며 고개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나무 위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불타는 움막 주변의 소나무 꼭대기에 숨겨두었던 드론 5대가 일제히 이륙하며 깡패들 머리 위로 날아왔어요. 저게 뭐야? 깡패 하나가 하늘을 가리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답 대신 눈이 먼저 멀었어요. 드론 5대에서 동시에 터진 고출력 탐조등 불빛이 깡패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거든요. 한밤중에 갑자기 쏟아진 백색광의 사내들이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내 눈. 아무것도 안 보여. 눈을 비비는 깡패들 위로 드론이 한 대씩 급강하하며 뭔가를 분사하기 시작했어요. 한결이가 드론 탱크에 직접 채워 넣은 캡사이신, 원액과 까나리 액젓 혼합물이었죠. 분사가 시작되자 현장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고추냉이보다 수백 배 매운 캡사이신이 코와 눈을 파고들었고 까나리 액젓의 비린내가 거기에 겹치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깡패들이 바닥을 구르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고 누군가는 위까지 올라오는 구역질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냄새야? 죽는다 죽어. 목에 용 문신을 한 두목이 코를 틀어막으며 도망치려 했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 나무에 이마를 부딪혔어요. 바닥에서 구르던 깡패 하나는 냄새를 피하려고 흙을 퍼서 얼굴에 묻기까지 했습니다. 한소리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운 연기 사이를 낮은 자세로 뚫고 들어가 바닥에 쓰러진 달수에게 도착했어요. 아빠의 모습을 가까이서 본 순간 한소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등에 화상을 입고 갈비뼈가 부러졌을 텐데도 달수는 아이들이 도망간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쓰러져 있었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였죠. 한소리가 달수의 등에 붙은 불씨를 흙을 퍼서 꺾고 화상 입은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쳐 부축했습니다. 달수가 의식이 반쯤 날아간 상태에서도 한소리를 알아보았는지 거칠고 갈라진 손이 한소리의 팔목을 꽉 쥐었어요. 괜찮다고 말하려는 건지 놓치지 않으려는 건지. 한소리가 이를 악물고 달수를 끌어 불길에서 벗어난 나무 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깡패가 무력화된 건 아니었어요. 매운 연기 속에서 2미터 가까운 거구의 사내가 눈을 비비며 비틀비틀 일어났거든요. 코에서 콧물이 줄줄 흘렀지만 덩치 덕에 다른 놈들보다 버틸 수 있었던 거였죠. 사내가 한소리 앞을 막아서며 야구 방망이를 어깨에 걸쳤어요. 꼬맹이가 재주가 좋네. 콧물을 훌쩍이면서도 비릿하게 웃는 얼굴이 흉측했습니다. 한소리가 주머니에서 가죽 바늘집을 꺼냈어요. 12년 동안 묘지 뒤편에서 혈자리를 연구하며 갈고 닦은 음바늘 12개가 달빛에 번쩍 빛났죠. 한소리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약초를 빻을 때의 다정한 눈이 아니라 해부도를 외울 때의 차갑고 정밀한 눈이었어요. 사내가 방망이를 크게 휘두르며 달려왔습니다. 한소리가 한 발 옆으로 비켜서며 스쳐 지나가는 사내의 손목 안쪽을 음바늘로 찔렀어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사내가 으 하며 방망이를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지만 아직 왼손이 남아 있었죠. 주먹을 날리려는 찰나 한소리의 두 번째 바늘이 사내의 목력 급소를 스쳤어요. 춤추듯 우아하게 움직이는 한소리의 손끝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바늘이 허벅지 안쪽과 무릎 뒤를 연달아 찔렀습니다. 내 몸이 왜 이래? 거구의 사내가 다리에 힘이 풀리며 입이 벌어졌어요. 방망이가 손에서 떨어졌고 코끼리가 쓰러지듯 천천히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땅이 울릴 만큼 묵직한 소리였어요. 남은 깡패 6명이 눈물을 닦고 겨우 시야를 확보하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결이가 이 순간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었죠. 불타는 움막에서 30m쯤 떨어진 좁은 골목 바닥에 전기 트랩을 깔아놓았던 거였습니다. 폐배터리 12개를 직렬 연결해서 만든 저전압 감전 장치였어요. 도망치던 깡패 셋이 동시에 바닥의 철판을 밟았습니다. 찌릿, 전기가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자 깡패들이 온몸을 뒤틀며 팝핀 댄스를 추듯 덜덜 떨었어요. 으으, 기괴한 신음과 함께 셋이 나란히 쓰러졌고 쓰러지면서도 몸이 계속 떨려 바닥에서 통통 튀는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도 그 꼴을 보고 겁에 질려 아무데로나 내뺐어요. 한솔이가 달수를 부축한 채 나무 뒤에서 나왔고 한결이가 달려와 달수의 반대편 팔을 잡았어요. 달수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죠. 드론 5대가 쌍둥이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호위하듯 비행했어요. 이제 끝났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킥!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골목 끝에서 터졌어요. 검은색 대형 밴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미끄러지듯 달려오더니 급정거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내린 건 최태호였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깡패들을 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 무능한 것들. 최태호가 밴 안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은색 고출력 전기 충격기였어요. 하지만 최태호는 쌍둥이에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드론 5대가 쌍둥이 주변을 감싸며 비행하고 있었고 매운 연기가 아직 자욱했거든요. 최태호의 시선이 쌍둥이 옆에서 비틀거리는 달수에게 멈췄어요.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최태호가 달수를 향해 전력 질주했어요. 한솔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달수가 아이들 앞을 가로막으며 몸을 세운 거였어요. 의식이 반쯤 날아간 몸으로 화상 입은 팔을 벌려 아이들 앞에 벽을 만들었습니다. 또 인간 방패가 된 거였죠. 이 사람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가 먼저인 적이 없었어요. 전기 충격기가 달수의 가슴에 닿았고 찌직하는 소리와 함께 달수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최태호가 쓰러진 달수의 머리채를 잡고 쌍둥이를 향해 돌아섰어요. 드론 한 대가 최태호를 향해 돌진했지만 최태호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 한 발에 떨어뜨렸습니다. 파편이 흩날리며 드론이 불꽃을 튀기며 추락했어요. 살리고 싶지? 최태호가 달수의 머리카락을 틀어준 채 쌍둥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의식을 잃은 달수의 입에서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그럼 제 발로 찾아와. 인천 서쪽 pen행동 창고다. 경찰한테 알리면 이 거지는 바다에 던진다. 최태호의 눈이 12년 전 눈보라 속에서 아이들을 버릴 때와 똑같이 차가웠습니다. 수행원 둘이 달수의 팔다리를 잡아 짐짝처럼 밴 뒷칸에 던졌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에 한솔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의 몸이 철제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심장을 쥐어짰거든요. 밴의 문이 닫혔고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남겨진 쌍둥이는 멀어지는 후미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솔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한결이의 눈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오열하는 대신 서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함정인 거 알지? 한결이가 물었어요. 한솔이가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함정, 우리가 부수면 돼. 한결이가 휴대폰을 꺼내 앱을 실행했어요. 화면에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며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 시작해. 아빠 옷 안감에 GPS 칩 넣어놨어.
한결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칼날 같았어요. 한솔이가 가죽 바늘집을 꺼내 음바늘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달수가 끌려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에는 아까 달수가 쌍둥이를 안아주었을 때 옮겨온 흙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오늘이 저놈들 제삿날이야. 인천 서쪽 바닷가, 버려진 수산물 냉동창고, 녹슨 철문 안쪽으로 입김이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냉동시설은 10년 전에 멈췄지만 콘크리트 벽에 스며든 냉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채 창고 안을 꽁꽁 얼리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녹물이 고여 있었고 벽 틈으로 바닷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뼈가 시렸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불안하게 깜빡였고 그 불빛 아래 달수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린 채 쇠사슬에 묶여 매달려 있었습니다. 발끝이 간신히 바닥에 닿았는데 체중이 고스란히 어깨와 손목으로 쏠려 관절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화상 입은 피부 위로 냉기가 스며들 때마다 달수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이를 악물었지만 달수의 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딱딱딱 구두굽이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어요. 최태호가 천천히 걸어오며 달수 앞에 접이의자를 펼쳐놓고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를 가렸어요. 생선 비린내와 곰팡이 냄새가 뒤엉킨 공기가 역겨웠던 거였죠. 거지 주제에 내 완벽한 계획을 12년이나 미뤘어? 최태호가 느릿느릿 말하며 달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어요. 멍청한 쌍둥이들 데리고 묘지에서 뭘 한 거야? 밥은 뭘 먹여 키웠어? 풀이라도 뜯어 먹였나? 최태호가 손수건으로 코를 닦으며 혀를 찼어요. 쯧쯧. 내 형님의 핏줄이 거지 손에서 12년을 굴러다녔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는다. 달수가 퉁퉁 부어오른 눈을 겨우 떴어요. 입술이 갈라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광대뼈 위에는 전기 충격기에 대인 자국이 시뻘겋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최태호를 똑바로 노려보는 달수의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죠.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눈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 내가 아이들 부모를 죽였다는 것도. 그 눈빛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최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신고 있던 명품 구두 끝으로 달수의 화상 입은 정강이를 지그시 밟았습니다. 달수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이를 악물어 턱이 부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달수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최태호가 구두에 힘을 더 주며 비틀었고 달수의 거친 숨소리만 창고 안에 메아리 쳤어요. 최태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그 표정에는 쾌감 비슷한 것이 서려 있었죠.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달수가 최태호를 노려보는 눈만은 피하지 않았어요. 강한 척은. 최태호가 발을 떼며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어요. 비서실장이 종이 한 장과 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최태호가 종이를 달수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자백 썼어. 내용은 간단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12년 전 욕심에 눈이 멀어 애들을 훔쳐 달아났고 처벌이 두려워 먼 곳으로 영원히 떠난다. 이것만 쓰면 편하게 보내줄게. 최태호의 얼굴에 거짓 자비가 떠올랐어요. 세상이 보기에 달수는 아이를 유괴한 묘지거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12년 동안 쉰떡을 구하며 맨몸으로 눈보라를 막으며 불타는 대들보를 들어올리며 지켜온 모든 것이 한 장의 종이로 범죄가 되는 거였죠. 하지만 달수는 그 종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달수가 한 일은 이랬어요. 갈라진 입술 사이로 입안에 고인 피를 천천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태호의 얼굴을 향해 퇴 하고 내뱉었어요. 붉은 침이 최태호의 하얀 셔츠 가슴팍에 떨어지며 핏빛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말더듬이 묘지거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절이었죠. 창고 안이 얼어붙었어요. 비서실장이 숨을 멈추었고 구석에 서 있던 수행원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이게 진짜? 옆에 세워둔 골프채를 낚아채더니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부회장님,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최태호의 팔을 잡았어요. 놈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인질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태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골프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말은 비서실장의 예상과 달랐어요. 아니, 최태호가 골프채를 바닥에 던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놈이 살아있으면 놈들이 구조해서 데려가겠지. 그럼 내가 곤란해져. 최태호가 달수를 돌아보았어요. 12년 전 눈보라 속에서 쌍둥이를 흙더미 위에 던지던 그때와 똑같은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이 거지는 도망친 유괴범으로 남아야 해. 영원히. 최태호가 양복 안쪽 주머니에서 검은색 케이스를 꺼냈어요. 케이스를 열자 주사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죠. 비서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부회장님, 그건. 최태호가 대답 대신 주사기를 들어 공기를 빼며 말했습니다. 형님 내외한테 썼던 거랑 같은 거야. 가족끼리 똑같은 걸 써야 예의지. 달수가 그 주사기를 보았어요. 죽음이 눈앞에 왔다는 걸 직감한 순간 달수는 발버둥치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어요. 쇠사슬에 매달린 채 고개를 떨군 달수의 감긴 눈꺼풀 뒤로 지난 12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보라치는 묘지에서 처음 아이들을 발견하던 밤, 흙 묻은 북어 껍질을 입에 문 채 쓰러져 있던 고사리 같은 손, 쉰떡을 맛있다며 웃어주던 한결이의 얼굴,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주던 한소리의 따뜻한 손끝. 아빠, 모터 새로 감았어. 시원하지? 라며 선풍기를 틀어주던 한결이의 환한 웃음. 좁은 움막에서 옹기종기 모여 잠들던 밤, 천장 틈으로 들어오던 별빛. 세상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묘지거지에게 아빠라고 불러준 두 아이. 그 목소리가 달수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달수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갈라진 입술의 모양을 읽을 수 있었죠. 한결아, 한솔아, 아빠가 미안해. 달수의 감긴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한 방울 안에 12년치 사랑과 12년치 미안함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최태호가 달수의 팔뚝을 거칠게 잡고 주사기를 꽂았어요. 달수의 몸이 한번 크게 경련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헐떡이던 숨이 한 박자씩 느려졌고 느려지다 길어졌고 길어지다 끊어졌습니다. 달수의 동공이 풀렸어요.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고 매달린 두 팔만이 축 늘어진 채 흔들렸습니다. 12년 전 눈보라 속에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가던 그 팔이, 불타는 대들보를 맨손으로 들어올리던 그 팔이 이제는 힘없이 축 늘어져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어요. 깜빡이고 다시 켜졌을 때 달수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최태호가 달수의 손목에 손가락을 대보았어요. 맥박이 뛰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죠. 이제 끝났군. 쇠사슬을 풀라고 손짓하며 돌아섰어요. 구석에 치워놔. 쌍둥이 놈들이 오면 이 꼴을 바로 보게 해줘야지.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달수의 몸을 사슬해서 내렸습니다. 축 늘어진 달수의 몸이 바닥에 눕혀졌어요. 화상 입은 손, 갈비뼈가 부러진 옆구리, 갈라진 입술. 12년 동안 두 아이를 지키느라 부서질 대로 부서진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수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한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최태호가 의자에 다시 앉아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쌍둥이를 기다리는 거였죠. 승리를 확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창고 밖에서 경찰 사이렌도 자동차 소리도 아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음, 그리고 스피커에서 새어나오는 듯한 지직거림. 최태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비서실장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창고 천장에 달린 낡은 CCTV의 빨간 불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분명 전원이 꺼져 있던 카메라였는데 말이죠. 최태호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창고에서 200m쯤 떨어진 송전탑 꼭대기. 바닷바람이 철골 사이를 휘감아 뼈가 시렸지만 한결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펼쳐놓은 낡은 노트북 화면에 창고 내부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바닥에 눕혀진 달수와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꼰 최태호가 보였어요. 한결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빠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도 손가락이 까딱거리는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화면 속 달수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한결이는 알았어요. 그건 잠이 아니라는 걸. 한결이의 눈에 뭔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아빠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엔터키 위에 올려놓은 검지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쇼타임. 손가락이 내려갔어요. 그 순간 창고 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천장에 달린 낡은 CCTV의 빨간 불이 초록색으로 바뀌더니 렌즈가 윙 소리를 내며 최태호 얼굴을 향해 돌아갔어요. 동시에 벽에 붙어 있던 비상방송용 스피커가 지직거리며 켜졌습니다. 최태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이게? 비서실장이 CCTV를 올려다보았고 렌즈에 박힌 초록 불빛이 마치 눈처럼 최태호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창고 안이 아니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이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사거리 대형 전광판에 갑자기 뉴스가 끊기더니 어두운 창고 내부 영상이 떠올랐어요. 강남대로 5개 광고판에서도 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화면에서도 버스 정류장 디지털 안내판에서도 똑같은 영상이 동시에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이가 사단에서 밤새 만든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태양그룹 광고 서버를 타고 전국 모든 디지털 화면을 장악한 거였어요. 화면에는 최태호가 주사기를 들고 달수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최태호의 육성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형님 내외한테 썼던 거랑 같은 거야. 가족끼리 똑같은 걸 써야 예의지. 한결이가 창고 CCTV뿐 아니라 7단에서 최태호가 자백한 모든 순간을 녹화해 두었던 거였죠. 달수의 얼굴에 피를 뱉는 장면, 자백서를 강요하는 장면, 그리고 주사기를 꽂는 장면까지 전국의 화면에 빠짐없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이 멈췄어요. 광화문 횡단보도를 건너던 직장인이 전광판을 보다가 발을 멈추었고 옆 사람도 멈추었고 신호가 바뀌어도 아무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가 운전대를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런 썩을 놈이 있나? 사람을 죽이면서 웃어? 재벌이면 다야. 조수석 손님도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시장 한쪽에서 순대를 썰던 할머니가 TV 모니터에 뜬 화면을 보고 칼질을 멈추었어요. 아이고, 저 착한 묘지기 양반을 죽이네. 천벌 받을 놈. 옆에서 김밥을 말던 아주머니가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던 대학생이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병원 대기실에서 영상을 본 환자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에 지팡이를 내리쳤어요. 전국이 같은 화면을 보며 같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국이 들끓었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가 pen행동 창고로 바뀌었고 2위는 묘지기 아빠, 3위는 최태호 살인이었습니다. SNS에 분노한 시민들의 글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한겨레가 함께 송출한 창고의 GPS 좌표가 순식간에 수만 번 공유되었어요. 창고 안에 최태호는 자기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걸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태양그룹 사회이사, 대주주, 그리고 아버지 최명우 회장까지. 전화를 받자마자 고함이 쏟아졌죠.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TV 봐. 전 국민이 보고 있다고. 당신 끝이야. 최태호가 핸드폰을 집어던지며 벽에 달린 CCTV를 향해 의자를 휘둘렀어요. 끄란 말이야. 의자가 카메라에 부딪혀 렌즈가 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되고 있었고 전국의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거든요. 그때 창고 밖이 시끄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하나둘 들리더니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 발소리, 고함 소리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쾅! 녹슨 철문이 바깥에서 무언가에 들이받쳐 안으로 벌어졌어요. 경찰 특공대가 아니었습니다. GPS 좌표를 보고 가장 먼저 달려온 건 퀵서비스 기사들이었어요.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철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고 그 뒤를 배달기사 넷이 배달 가방을 내팽개치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벽 배송을 하다 영상을 본 트럭 운전기사, 편의점 알바생, 근처 공사장 인부들까지. 한겨레가 좌표와 함께 띄운 한 줄의 메시지가 그들을 불러 모은 거였어요. 우리 아빠를 살려주세요. 시민들이 창고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최태호의 수행원 둘이 앞을 막으려 했지만 수십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니 종이 벽처럼 밀려났어요. 깡패들도 엄두를 내지 못했죠. 시민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최태호 일당을 빙 둘러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최태호가 발악했지만 대답은 날아온 날계란이었어요. 퍽! 양복 어깨에 노란 노른자가 터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란이 연달아 날아왔고 누군가 던진 생선 대가리가 이마에 맞자 최태호가 비틀거렸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최태호가 악을 썼지만 돌아온 건 사방에서 터지는 야유와 욕설뿐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권력의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사람이 냉동창고 바닥에서 날계란과 생선을 맞으며 고꾸라지고 있었어요. 경찰 특공대가 도착한 건 시민들이 들이닥친 지 5분쯤 뒤였어요. 완전 무장한 대원들이 진입하자 시민들이 양옆으로 갈라섰습니다. 대원 셋이 최태호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엎드리게 했고 찰칵하는 수갑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어요. 최태호가 이를 갈았지만 몸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잡혔어요. 12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으로 끝이 난 거였죠. 시민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창고 구석을 가리켰거든요. 저기 좀 봐. 저 사람. 바닥에 눕혀진 달수를 본 사람들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달수의 가슴은 오르내리지 않았어요. 눈도 감겨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달려와 손목을 잡아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환우가 순식간에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늦었어. 묘지기 양반. 방금까지 계란을 던지던 아주머니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퀵서비스 기사가 헬멧을 벗고 고개를 숙였고 트럭 운전기사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말없이 달수의 주검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상을 보고 달려왔지만 한 발 늦었던 거였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아버지였는지 온 나라가 알게 되었는데 정작 그 아버지는 여기 차가운 바닥에 누워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창고 입구 쪽에서 인파를 거칠게 해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켜요. 비켜요. 사람들이 양옆으로 밀려났고 그 사이로 의료 가방을 어깨에 맨 한 소리가 전력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뛰어오는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 소리의 시야에 바닥에 누운 달수가 들어왔어요. 파랗게 질린 입술, 움직이지 않는 가슴, 그리고 화상과 멍으로 뒤덮인 아빠의 몸. 12년 동안 자기를 품에 안아주던, 쉰떡을 구해오던, 불타는 대들보를 맨손으로 들어올리던 그 사람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소리에 무릎이 꺾이려 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주저앉으면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빠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자기뿐이었으니까요. 아빠. 한 소리의 비명이 냉동창고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한 소리가 달수 옆에 무릎을 꿇자마자 구급대원 둘이 달려왔어요. 한 명이 달수의 셔츠를 찢고 가슴에 제세동기 패드를 붙였습니다. 충격 가합니다. 물러나세요. 한 소리가 뒤로 밀려났고 삐소리와 함께 달수의 몸이 한 번 튀어올랐어요. 심장 모니터의 초록색 선이 움찔했다가 다시 일직선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원이 출력을 높였어요. 한 번 더. 달수의 몸이 다시 튀어올랐지만 모니터는 여전히 일직선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전기 충격이 가해졌지만 달수의 가슴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초록색 선은 가느다란 실처럼 축 늘어진 채 꿈쩍도 하지 않았죠. 구급대원이 패드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정지입니다. 맥박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서 말했죠. 가망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창고 안을 얼음처럼 굳혀버렸어요. 시민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퍼졌고 누군가 입을 막고 돌아섰습니다. 한 소리가 구급대원의 어깨를 잡고 옆으로 밀쳐냈어요. 18살 소녀의 힘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거칠었습니다. 안 돼요. 한 소리의 목소리가 창고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약물 중독이라 전기 충격은 소용없어요. 독이 심장을 막고 있으니까 혀를 뚫어서 독을 빼내야 해요. 구급대원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한 소리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소리는 이미 의료 가방의 지퍼를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12년 동안 묘지 뒤편에서 약초를 연구하며 만들어 온 것들이 가방 안에 빼곡했어요. 한 소리의 손가락이 검은색 유리병 하나를 잡아 꺼냈습니다. 이독제독. 독으로 독을 잡는 원리였어요. 오랜 시간 약초학을 독학하며 정제해서 만든 비장의 한 병이었죠. 평생을 두고 단 한 번 쓸까 말까 한 약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소리가 달수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 사이로 검은 약물을 부었어요. 약이 달수의 목구멍으로 흘러 들어갔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제발. 한소리가 중얼거리며 가방 깊은 곳에서 가죽 주머니를 꺼냈어요. 주머니를 펼치자 은빛 대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통 침의 서너 배는 되는 길이었어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죠. 저걸 꽂는다고? 미쳤어. 뒤쪽에서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어요. 구급대원이 말리려 했지만 한소리의 눈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그 눈에는 광기가 아니라 12년치 확신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소리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침이 달수의 가슴 한가운데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6단에서 거구의 깡패를 쓰러뜨렸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때는 적을 무력화하는 침이었지만 지금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침이었습니다. 한소리의 손끝이 달수의 가슴 위에서 혈자리를 더듬었어요. 움막벽에 빼곡하게 붙여놓고 12년을 외운 인체 혈자리 그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중, 단중, 신궐. 세 개의 혈자리를 순서대로 찔러야 했어요. 순서가 틀리면 끝이었습니다. 첫 번째 침이 들어갔어요. 한소리의 손가락이 침끝을 돌리며 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달수의 가슴 위로 떨어졌어요. 두 번째 침. 한소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손끝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침이 달수의 배꼽 아래 혈자리에 깊이 들어가는 순간 한소리가 세 개의 침을 동시에 튕겼어요. 딩! 은빛 침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소리가 달수의 가슴에 두 손을 올리고 꾹꾹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빠, 놔두고 가면 안 돼. 한소리의 목에서 처절한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어요. 일어나란 말이야. 아빠가 아프면 내가 고쳐준다고 했잖아. 다리도 고쳐주고 말더듬이도 고쳐준다고 했단 말이야. 한소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달수의 가슴 위로 떨어졌어요.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피부 위에서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한결이가 달수의 반대편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12년 전 눈보라 속에서 밥알을 씹어 입에 넣어주던 쉰떡을 맛있다고 먹어주면 배를 팡팡 두드리며 웃어주던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빠 슈퍼컴퓨터 다 팔아서 아빠 다리 고쳐준다니까. 한결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짓말쟁이 되지 마. 아빠가 거짓말은 절대 안 한다며. 한결이가 달수의 차가운 손등에 이마를 비비며 울었어요.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울었던 건 12년 전 눈보라 속 묘지에서였죠. 창고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시민들이 숨을 멈추었어요. 구급대원도 경찰도 헬멧을 벗은 퀵서비스 기사도 모든 사람이 바닥에 누운 달수를 바라보며 기적을 빌었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모니터의 초록색 선은 여전히 일직선이었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조심스럽게 한소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사망 선고를 해야 할 시간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달수의 오른손, 한결이가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던 그 손의 새끼손가락이 까딱 하고 움직였습니다. 한결이가 멈칫했어요. 착각인가? 한결이가 달수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끼손가락이 다시 한번 까딱거렸어요. 한솔아. 한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가락? 아빠 손가락이 움직여. 한소리가 달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감겨있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직후 달수의 몸이 활처럼 튀어올랐어요.
크어? 짐승 같은 소리와 함께 달수의 입에서 검은 피가 한 바가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로 시커먼 핏덩어리가 철벅 쏟아졌어요. 한소리가 재빨리 달수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독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검은 피가 두 번째, 세 번째 쏟아졌고 달수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삐, 삐삐, 삐삐삐. 심장 모니터의 일직선이 꿈틀거리더니 불규칙한 리듬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구급대원이 모니터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맥박이 돌아오고 있어요. 달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 두 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한결이와 한소리의 얼굴이었어요. 달수의 갈라진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소리가 아빠의 입술 모양을 읽고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아, 아빠, 여기 있다. 달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상 입고 부어오른 손이 천천히 올라와 한소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12년치 사랑이 담겨 있었죠. 한소리가 달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한결이가 달수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쌍둥이의 울음소리가 냉동창고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12년 전 눈보라 속에서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살아있어서 고마운 울음이었어요.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명이 시작하자 2명, 3명, 20명, 창고 안을 가득 채운 수십 명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경찰관들이 모자를 벗어 가슴에 얹었고 구급대원은 코를 훌쩍이며 들것을 준비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가 아까 벗어놓은 헬멧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peneng동 창고라는 죽음의 공간이 한 소녀의 12년치 공부와 간절함으로 기적의 공간이 된 거였죠. 달수가 들것에 실려나갈 때 창고 밖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생중계를 보고 전국에서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달수의 들것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길을 터주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달수의 손이 들것 밖으로 삐져나왔고 한결이와 한소리가 양쪽에서 그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겹쳐진 채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바다를 가르며 멀어져 갔어요. 3주가 지났어요. 달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한소리가 매일 곁에서 침을 놓아주며 회복을 도왔습니다. 한결이는 병실 창가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밤새 뭔가를 만들었는데 아빠가 눈을 뜰 때마다 얼른 덮개를 덮고 아무것도 아닌 척했죠. 달수의 얼굴에는 화상 자국이 남았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12년 전 그 눈보라 속에서와 똑같았어요. 퉁퉁 부었지만 따뜻한, 세상에서 가장 서툴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병원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였어요. 검은색 리무진 7대가 병원 정문 앞에 일렬로 늘어섰고 양복을 입은 수행원 20명이 좌르르 내려 입구를 통제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웅성거리는 사이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태양그룹 최명호 회장. 80이 넘은 나이에도 등이 꼿꼿했고 얼굴에는 수십 년간 재벌 총수로 군림해온 사람 특유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최 회장이 들어서자 좁은 병실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회장의 시선이 침대 위 달수에게 멈췄어요. 붕대 감긴 팔 화상 자국이 남은 볼, 깡마른 몸, 혀를 차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쯧쯧. 더러운 묘지거지 손에 내 핏줄을 12년이나 굴려. 최 회장이 달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감사는커녕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죠. 비서에게 손짓하자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어요. 영이 수없이 찍힌 백지 수표를 달수의 가슴 위에 툭 던졌습니다. 수고비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니 이거 먹고 떨어져. 다시는 내 손주들 얼씬도 하지 마라. 한 소리가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달수가 먼저 움직였어요. 화상 입은 손이 천천히 올라와 가슴 위에 수표를 집었습니다. 최 회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거지 근성이 어디 가겠나? 하지만 달수는 수표를 쥔 손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이빨로 수표를 물고 북북 찢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영이 빼곡했던 수표가 침 묻은 종이 조각이 되어 달수의 입에서 우물거려졌어요. 그리고 최 회장의 구두 앞에 퇴하고 뱉어냈습니다. 12년 전 쉰 떡을 바닥에 던지던 떡집 주인에게도, 냉동창고에서 자백서를 강요하던 최태호에게도 이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대답했어요. 묘지거지 박달수의 대답은 언제나 하나였죠. 병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달수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한 소리가 부축하려 했지만 달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힘으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돈, 으로. 달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 못 사. 말더듬이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했어요. 최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들. 달수가 한결이와 한소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내 자식이야. 달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건들지 마. 최 회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지팡이를 쿵 내리치며 쌍둥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타라. 이제 펜트하우스로 간다. 명령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런 거지 밑에서 고생한 거 다 끝이야. 최고급 옷, 최고급 학교 다 해줄게. 거지 티는 싹 벗겨줄 테니까. 비서가 병실 문을 열었고 복도에는 쌍둥이를 위해 가져온 명품 쇼핑백이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한결이와 한소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회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던 거였죠. 쌍둥이가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결이가 먼저 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활짝 열려있던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어요. 복도의 쇼핑백이 바람에 흔들렸고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결이가 최 회장을 향해 돌아섰어요. 12년 동안 묘지에서 고물을 주어 슈퍼컴퓨터를 만들던 소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회장님. 한결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앞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꽂혔어요. 우리가 6살 때 부모님과 함께 차가운 흙구덩이에 버려졌을 때 어디 계셨죠? 최 회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한결이가 한 발짝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잖아요.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인 안 했잖아요. 한소리가 오빠 옆에 섰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칼날처럼 단단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무덤 아세요? 한소리가 최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비석도 없는 흙무덤이었어요. 12년 동안 풀 뽑고 절하고 제삿밥 올린 건 우리랑 이 묘지기 아저씨였어요. 한소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최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지팡이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뭐라고?
뒷목을 잡으며 비틀거렸어요. 내 아들 내외가 흙구덩이에 안매장되어 있었다고? 비서가 부축하려 했지만 최 회장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한결이가 한 소리에 손을 잡았어요. 쌍둥이가 나란히 서서 달수의 침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결이가 달수의 손을 잡았고 한소리가 달수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태양그룹 손주가 아닙니다. 한결이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눈보라 속에서 깔깔이를 벗어 덮어주고 쉰떡을 구해오면서 배를 팡팡 치며 웃어주고 불타는 대들보를 맨손으로 들어올린 사람. 한결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끝까지 이어갔어요. 12년 동안 우리 부모님 곁을 지켜준 박달수 씨의 자랑스러운 자식으로 살 겁니다. 한소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의 손을 꼭 쥐었어요. 달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 아이들의 손을 꽉 쥐어주었죠. 쌍둥이가 입고 있던 명품 재킷을 벗었어요. 최 회장 측에서 병문안 때 입혀보낸 옷이었습니다. 두 벌의 재킷이 바닥에 패대기 쳐졌어요. 쌍둥이가 달수의 휠체어를 가져와 아빠를 조심스럽게 앉히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늘어선 수행원들 사이를 휠체어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병원 로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홍해처럼 길이 열렸고 쌍둥이가 달수의 휠체어를 밀며 리무진 7대 사이를 당당하게 빠져나갔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잘했다, 꼬마들아. 그게 진짜 효도야. 달수가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돌려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3층 병실 창문 너머로 최 회장이 지팡이를 놓치고 창틀을 잡은 채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그 울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흘러나왔어요. 1년이 지났어요. 청운산 기슭, 불타버린 움막이 있던 자리에 작지만 말끔한 기와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대문 옆 문패에는 박달수와 아이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결이는 보안 벤처기업을 세워 미국에서 대박을 터뜨렸고 한소리는 최연소 한의사 시험에 합격해 무료 진료를 다니고 있었죠. 가을 햇살이 따뜻한 오후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달수가 지팡이 없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소리의 수술과 재활치료 덕에 다리를 절지 않게 되었고 언어 치료로 말더듬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새 식구가 향한 곳은 움막 뒤편 언덕이었어요. 12년 동안 비석 없는 흙무덤이었던 그곳에는 이제 최고급 대리석 비석이 세워져 있었고 무덤 주위에는 코스모스가 가득 피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달수가 비석 앞에 돗자리를 펴고 무릎을 꿇었어요. 정성스럽게 술을 따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형수님도 잘 계시죠? 애들이 이번에 효도한다고 차 뽑아줬어요. 달수가 빙긋 웃었습니다. 근데 형님, 저는 아직도 리어카가 더 편해요. 한결이가 김밥 도시락을 펼쳤고 한소리가 수박을 잘라 아빠 손에 쥐어주었어요. 세 식구가 부모님 무덤 앞에서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코스모스가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무덤 속 부모님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핏줄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쉰떡을 구하러 새벽에 일어나는 마음이 가족을 만듭니다. 세상이 아무리 외면해도 내 곁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게 전부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12년 동안 묵묵히 보여준 거짓 청년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살포시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분명히 전해질 거예요.
언제나 당신의 마음과 함께하고 싶은 인생 마음이었습니다.